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관광을 목적으로 한 낚시 어선이 남방 큰 돌고래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해양환경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일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정보 공식 사이트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반고 출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만큼 서울대 입학생 비중이 높은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수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입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수능, 그러니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만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자퇴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죠. 수능을 2번 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지난해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정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라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글날인데 세종이 아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 경축식이 열린 게 처음이라고요? 네,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이라는 주제의 한글날 경축식 오늘 세종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름부터 세종인 세종시는요, 마을 이름을 순수 우리말로 지어 사용하거나 한글 사랑거리를 조성하는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도시로 꼽혀왔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와 한글 우수성 등을 담은 영상 상영 그리고 기념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축사를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는데요. 네. 한 총리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이라면서 AI 시대에 대비해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글날 맞아 야외 정치권도 입장 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좀 더 인내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아끼고 보다 품격 있는 발언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예. 또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는 민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 담긴 한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시 되새겨본다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세계인이 함께하는 모두의 한글인 만큼 우리 정치권도 막말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면서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되면 우리 정치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을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친 언사를 그동안 주고받으면서 진흙탕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 오늘 밝힌 약속을 당장 내일 뒤집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유인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 한글박물관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임명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 되는 겁니까? 네, 현충원에 다녀온 거 다음으로 공식 일정인데요. 용산에 위치한 국립 한글박물관 방문해서 훈민정음 관련한 전시들 둘러봤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인촌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2010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개관한 곳이라는 점에서 좀 오늘 더욱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유 장관은 한글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곳 건립을 추진했었다면서 그 결실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임명된 유 장관은 내일 예정된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후에 모레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유인천 신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긴 한 거잖아요. 네, 적격 부적격이 이제 같이 명시가 됐는데 어쨌든 채택은 됐습니다. 근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조차 못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죠. 네, 유 장관과 같은 날 신 장관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요.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지만 18번째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신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부터 북한 응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취임사를 통해서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우리의 선의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며 굉장히 강한 메시지 던졌습니다. 오늘은 취임 후에 첫 현장 지휘차 경기도 파주 최전방 육군 1사단을 찾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자신의 취임사 메시지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 앞자리를 따서 즉강 끝을 장병들과 함께 재창하는 모습도 보이게 했습니다. 너무 강경한 메시지 아닌가도 싶고요. 지금 하마스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는 걸 보면서 힘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격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응징이 곧 평화가 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강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행불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좀 붙은 상황인데. 김행방불명, 김행랑 여러 별명이 나오고 있죠. 여야가 여전히 이 지난 주랭랑 사태 이후에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살펴보면요. 당시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퇴장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 진행 때문이었다고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정회된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국회 내에 청문회 대기실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도망을 간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1시간 정도 대기했지만 결국에 여야가 일정 합의가 안 돼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주랭랑이라는 거짓 프레임, 가짜뉴스를 야당이 유포하고 있다면서 여가위원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날 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끝이 난 것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 게 없다면서 지명 철회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상당히 달라요.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면서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해서 청문회 질의도 못 끝낸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려 한다면서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니 괜히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아 박차고 나간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참하거나 이번처럼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김 후보자를 비롯해 여러 후보자들이 사생활, 개인 보호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의 다 거부해 왔던 데 대한 대응 네.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한 건 아니죠, 아직. 네. 뭐 일단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조차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흘려보내다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절차가 지금 끝이 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진척은 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바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금 이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회 논의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게 먼저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신원식 장관 임명 강행 때와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겁니다. 네. 여권 내부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김 후보자에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좀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비판하는 그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네. 사설을 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이제 김 후보자는 좀 임명을 강행하는 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고 무엇보다 시기상 모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실로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지면 얼마나 크게 지는지 등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기존 기조대로 임명 강행할 거란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야당에 의해서 부결이 됐고 또 김행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밀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여야 간에 뭐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기심 때문에 사법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도덕성이나 여러 면에서 제대로 된 법관을 보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하는 대통령실도 야당을 향해서 불만 감추지 않았잖아요. 네. 후보자 선정을 좀 서두르지 않고 기존 후보군뿐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서 신중하게 후임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닌 게 대법원장 원장 후보자 물색뿐 아니라 오는 11월 10일이면 당장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후임도 바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좀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차기 헌재 소장도 국회 임명 동의가 좀 필수인 만큼 임명에 낭낭이 예상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이종석 재판관이 차기 헌재 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야당이 이 보수 성향인 재판관의 임명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시각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이균영 후보자를 뭐 임명 동의안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단히 유감이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부결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바로 내놨죠. 제기된 의혹과 비교해볼 때 반듯하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가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인사검증 문제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시행령 통해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꾸려서 인사를 좀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맡겨왔는데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왔고 이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 이곳에서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계속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가한 분위기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국회 법제실에서 법무부에 의한 고위 법관 인사 검증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해당 시행령은 그 상위법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인사검증에 대해서 이제 뭐 권한은 물론이고 여러 이제 낙마자들이 나오면서 능력 면에서도 좀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던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큰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제도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지만 검증을 하고는 있는 건지 검증할 수 없는 윗선에서 후보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지 그것도 지금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검증을 이 법무부가 관리하면서 이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실이 뭐 사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이제 검증이 돼서 이제 올라온 후보들을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6일, 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 기록했는데요. 이게 숫자만 보면은 높은 건지 와닿지 않지만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한 겁니다. 네, 여야 모두 이 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강서구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보수층의 결집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 이제 옛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더 고무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은 두 개의 심판론이 하나로 응집한 결과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겨냥한 심판, 이렇게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지도부도 지금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죠. 네, 주말부터 오늘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 지도부가 또 강서구로 총집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서 곳곳을 다니면서 김태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50여 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강서로 모여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진행된 이 집중 유세 행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침부터 예고한 대로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이곳에 바로 들른 건데요. 이 대표는 무대에 올라서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신시켜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외쳤고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손을 잡자면서 당내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유세 소식에 국민의힘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갑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트경 의원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지금 지역구인 해운대 갑에서는 원래 본인은 3선까지만 하려 했다면서 정치 혁신을 위해 서울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당 안팎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네. 당내 단체 채팅방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고 전해지고요. 다만 하 의원과 같은 이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텃밭에서 3선 이상 중진을 지내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이번 하 의원의 이 서울 출마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도 자칫 똑같은 요구나 압박이 가해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는 하 의원한테 읽힙니다. 박수는 쳐주지만 네. 그럼 의원님이 하실래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이름 거론하면서 이분들 먼저 출마를 이제 험지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더욱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태경 의원과 오래전부터 좀 설전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네. 하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선당 후사는 아니고 그냥 제 살 길 찾는 것이라고 좀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고 비판을 하자 홍준표 시장은 다시 하태경 의원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합류한 점을 언급하면서 배신자가 개혁을 빙자해 설치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시비 걸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뭐 서로 간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하 의원이 선수 쳤다 뭐 네. 이른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속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 떠나고 있는 사람들 또 출마를 예고한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친분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인사들이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 하 의원의 지역구에도 윤 대통령의 절친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걸 의식해서 하 의원이 먼저 이렇게 서울 출마를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한두 지역구가 아닐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 또 몰려있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부산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를 종용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뭐 3선, 4선, 5선 많잖아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을 위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물론 이 발언만 보면은 당연히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는 거는 좀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앞뒤 좀 맥락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할 사유가 없는데 의원들이 방송을 통해 대표 사퇴나 지도부 해체를 공공연히 얘기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걸 해당 행위로 보고 징계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뭐 찬성표를 던졌다고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도 이미 가결표 던진 의원 중엔 지역에서 수박이라고 공격받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법적 책임까지 가야 하느냐 여부는 결국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험지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서초죠. 예. 내가 먼저 서초로 갔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험지 출마를 이제 종용할 명분이 분명하죠,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런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화제를 바꿔보죠. 아마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지금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틀 만에 1,000명 넘게 숨졌는데요. 전날 대비해 하루 만에 사망자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고요.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사망자 수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서 총 1,000명이 넘는 겁니다. 부상자도 4,4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추가 사망자 계속 나올 거란 전망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한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 무려 269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SNS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이 음악축제 참가자들을 납치하거나 관중들이 이들의 총격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년 사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중 이번 이틀간의 피해 규모가 총 합보다도 더 크다고 보도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마스는 현재 100명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이 브리핑 열었는데요. 이번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본격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초기 상황이지만 사태의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이미 4% 오르면서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 열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국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 도입에 차질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이 잇따라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제 커졌어요.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정부 입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5월에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면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정부 비판하고 또 올 하반기 추가 인상 예고했기 때문에 좀 여러 걱정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정작 이제 난방비 계절이 다가오니까 정부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기 조금 고민스러워하는 상황이 좀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제대로 인상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부담 줬다.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했죠. 전임 정부 비난 많이 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결국은 인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글쎄요.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 게 정답은 아닐 테지만 그렇다면 전임 정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비난해서도 안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고요. 뭔가 이것도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그동안에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낚시 어선이 근접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개정된 해양 생태계법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생태법인이 무엇인지 하핑크 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하면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나 춘삼이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남방 큰 돌고래가 어떤 서식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가까운 바다에만 서식하고 있는 국제보호종 돌고래입니다. 네.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종이자 또 바다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부터 20여 년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불법 포획돼서 돌고래 쇼에 이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하핑크 돌핀스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제돌이라는 남방 큰 돌고래가 좁은 수조를 벗어나서 제주 바다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제돌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간 인간들이 비인간 존재들을 바라왔던 관점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재정립하는 큰 의미를 지니는 그런 돌고래입니다. 한때 남방 큰 돌고래 개체수가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호주에서 살아가는 남방 큰 돌고래가 3천여 명, 그리고 일본이 300여 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2013년에 제돌이와 함께 방류되었던 여성 돌고래들, 산파리, 춘삼이가 지속적으로 3번, 2번 이런 식으로 출산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서식지가 계속 감소가 되고 또 서식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 개체수 증가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생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에 의해서 개체수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계속해서 좀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120여 마리 언저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때 관광선이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돌고래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관광선도 굉장히 많이 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낚싯배와도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낚싯배가 접근을 하면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한 겁니까? 2013년 4월 19일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의 경우에 예. 선박이 50m 이내의 돌고래에게 접근하거나 또 동시에 3척 이상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모아서 한 14차례 정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고 예. 근데 그 신고한 것들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낚싯배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상의 대상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선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m 이내 접근하고 3척 이상 한꺼번에 운항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관광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유로요? 네, 그 생태계법 개정 이후에 그 돌고래 선박 관광을 금지하는 세부 내용들을 담은 시행 규칙을 담당 공무원분들이 만들었는데요. 예. 이 시행 규칙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말이나 선박, 유선, 유도선 이런 수상 레저 기구 등을
선박들로만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배나 레저객을 태운 어선은 이제 관광 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런 조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일종의 이제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켜가기 위해서 관광선이 아니지만 낚싯배에 관광객을 태워가지고 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 남방큰 돌고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조항상에서 명시해둔 범죄자의 종류에 속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네, 예. 그래서 조속하게 그 시행법들이 돌고래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관광객을 낚싯배에 태워가지고 띄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배가 지금 일종의 관광선처럼 운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의 중요성이 이제 크다라고 해서 예.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이 됐지만 여전히 주요 서식처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이나 제주도 제주시의 구자읍 앞바다의 주요 서식처를 이용하는 서식 공간에서 하루에도 뭐 수십 차례의 선박들이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돌고래들은 특히나 저희가 알기로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도 공동으로 하고 또 새끼를 키우는 육아도 공동으로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박들이 굉장히 가까이 돌고래 무리에 이제 접근하게 되면 사냥 계획을 세웠던 돌고래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또 새끼와 함께 이동하던 어미들이 위협감을 느끼면서 이제 무리에서 흩어지고 이동 방향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 먹이 활동이나 휴식 시간 그리고 새끼를 돌보는 시간들을 다 뺏기게 되니까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또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멸종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선박들이 단순히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이제 돌고래가 받아들일 때 위협적인 어떤 운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돌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또 그런 관광 선박들이 밀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선박의 스크류나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돌고래들의 등 지느러미나 꼬리 지느러미가 이제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접근하는 문제는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돌한다는 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나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기록물들을 정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네. 현장에서 매일같이 365일 감시하고 또 이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좀 그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황현진 대표께서는 그 남방큰 돌고래 주변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 적용 대상을 늘려야 된다,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시행령에 명시된 마리나 선박, 유도선, 수상레저 기구 세 종류의 선박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돌고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신체적 훼손을 발생시키는 모든 선박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첫 생태법인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법인격이라는 얘기는 일반 이제 법인 얘기할 때 나왔던 것으로 알고 그런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데 생태법인은 이건 어떤 겁니까? 현행 법률상의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자연인과 법인 딱 두 가지 형태뿐인데요. 예. 자연인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기업이나 단체, 재산 등을 말하는데요. 네. 생태법인은 그러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 자격을 생태계의 구성원, 비인간 구성원들에게도 부여하자라는 제도이고요. 예.
현재 제주도에서 남반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도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또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법인 외에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비인간 동물들의 인간의 소유물이나 이용할 자원이 아닌 동등한 법적 주체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8월에 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이제 한국 해협에서 살아가는 164명의 고래들도 청구인으로 포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래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비인간 동물들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어떤 차별의 대상으로 이제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사람을 헤아리거나 동물을 헤아릴 때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똑같이 생명명자, 목숨 명자를 써서 명으로 헤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이 대신 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태법인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저희와 한국 사회와 똑같진 않지만 동물은 아니지만 어떤 강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을 법인격화해서 권리의 주체로 지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소송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또 팬데믹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들이 저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함부로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서식처를 파괴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인간과 같은 동등한 존엄한 존재라라는 것을 조금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법인격을 부여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이 서식처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인간들의 삶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비인간 존재들을 다른 시선으로 차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동등한 존재들로 좀 존중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입법부 차원에서 혹시 이런 개정 법률을 내거나 그런 건 있나요?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저를 포함한 어떤 뭐 철학가 교수님, 그리고 이제 동물행동학 학자, 또 법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핫핑크 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재인지 몽상가인지 또 혁신가인지 허풍쟁이인지 좀 헷갈리지만 화제성만큼은 단연 최고인데요. 과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굴 말하는 걸까? 네. 일론 머스크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런 정도겠죠. 네.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주경야독 시간에 네. 코드브레이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다라고 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코드브레이커가 크리스퍼 가이로 노벨상을 수상한 제니퍼 다우드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재미있게 전달했던 게 월터 아이작슨이거든요. 근데 그 월터 아이작슨이 신작을 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재도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안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적 기업가. 지금까지 이런 기업가는 없었다. 네, 바로 네, 이게 셀럽인지 혁신가인지 기업가인지 헷갈린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제목이 일론 머스크예요. 한때 저는 혁신가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자꾸 헷갈려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 SNS를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아, 그러게요. 일론 머스크가 SNS를 안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어요. 7%가 8%가.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근데 작가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 책에는 네.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걸 제가 잠깐 보기도 하고 기사를 네. 보긴 네. 했었는데 네. 너무 두루뭉술하게 평가했던데요. 근데 이제 그런 재미는 있어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일대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 토니 네. 스타크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좀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아이언맨을 막 개발할 때요. 마블에서 개발을 할 때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감독을 스페이스X에 초청을 해서 공장 견학을 시켰대요. 네. 그때 이제 배우랑 감독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언맨 2에서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특별 출연도 했거든요. 이렇게 맺은 인연을 그 아이언맨이 내가 사실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홍보 전략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론 머스크가 방송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2021년에는 SNL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 디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방송에서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사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네.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네. 그거 성공 못했으면은 네. 진짜 희대의 사기꾼 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끝장이구나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네 번째도 시도한다. 네. 무조건 한다 해서 네 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 다큐멘터리로 네. 그걸 또 한 걸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네 번째 안 됐으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 될 뻔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였거든요. 네. 테슬라도 그때 망할 뻔했죠. 그게 안 네, 됐으면. 맞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독특한 뭐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타일.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건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네. 자기 스스로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사회적 관계가 좀 서투르고 반복적인 동작을 보이는 뭐 행동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스퍼거 그 증후군인데 예. 근데 대체적으로 지적 능력은 양호하거든요. 한 가지 집중하면 성취를 보이기도 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 이른바 영화에서 보이는 천재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령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75%의 직원들을 감원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라는 음모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지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음모설도 사실은 조금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기 작가는 모든 자료들을 다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식적인 의료 기록은 네,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약간 의심가요? 그래서 맞나 싶은데. 네, 그래서 이런 음모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하여튼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건 분명히 아니죠. 네. 뭐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유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1971년에 남아공에서 태어났고요. 그 문제적 아버지
그러니까 좀 기분파를 넘어서 그 조현증에 가깝다라고는 아버지와 예. 모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를 피해서 캐나다 퀸즈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편입을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인터넷,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여행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인터넷은 이거는 나를 계속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요. 원래 스탠포드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학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인터넷 지도와 전화번호부를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집투라는 그 업체였어요. 예. 이거를 동생과 같이 4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것을 팔고 엑시트를 하면서 2,200만 달러를 손에 넣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온라인 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엑스닷컴을 설립을 합니다. 예. 이 업체가 다른 회사 합병을 해서 그게 페이팔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일론은 이 페이팔에서 쫓겨나게 돼요. 네, 그래요? 이게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랑은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페이팔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 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팔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말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온 거거든요. 2억 5천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저는 페이팔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을 팔고 나온 가지고 거죠. 온 거. 네네, 지분을 팔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인터넷 금융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거네요. 관심은 있었어요. 그 관심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이팔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에 관심 없는 그런 영역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게요. 결과적으로 소셜 결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사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로 바꾸면서 이제 다시 그런 꿈을 꿨지만 예. 그 사이에서는 페이팔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네. 나 뭐 하지? 돈은 있는데. 그래서 아이템을 찾아요. 네. 그 아이템이 나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예. 인류가 화성에 갈 계획이 없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그러면 내가 화성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우주기업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X의 꿈은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여행이 아니라 목표가 화성 식민지 건설인 거예요. 여러 행성에 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네네, 그런 인류를 다행성종.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그 다음이 후예요. 그 다음이었어요. 스페이스 X가 먼저였고요. 스페이스 X를 꾸려가다가요, 전기차 업체 투자자로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네. 그 투자한 게 테슬라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의 창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펀딩에 참여해서 그 초기 설립에 관여한 주요 투자자지 CEO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CEO를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로켓 발사 실패 이런 것 때문에 2008년에 최악의 위기를 맞거든요. 근데 네 번째 발사 성공하면서 나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테슬라도 어느 정도 원래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았는데 그거 이후로 그래도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금은 사실은 이 사람이요,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그리고 엑스코퍼레이션, XAI 해가지고 6개 기업의 핸들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가능하게 한다는 네, 위성 맞습니다. 조그마한 거 계속 쏘아 올리고 있다는 거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네. 우주에서 연결하겠다. 위성 위성으로. 인터넷. 네. 뉴럴링크는 사람 뇌에 직결하는 그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생각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데. 근데 그러다가 어찌됐든 간에 네. 스페이스 X가 성공하면서 거의 대박이 나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굉장히 또 도전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다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한 사람이 6개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선 가능합니다. 재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재벌은 오너의 개념이지 실제로 그 많은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라는 개념은 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 하더라고요. 네. 매우 방송에서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빡세게 합니다. 정말. 네. 일 중독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요, 그 기업이나 공장에서 숙식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엔지니어들과 회의를 하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2주 걸릴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불만인 사람을 해고를 시켜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내일까지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했는데 일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발도 많은데 이제 이 워라밸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 문화에서는 이걸 하드코어 모드라고 하는데 하드코어로 일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 테슬라 문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디고 일을 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왜 그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읽다 보면 예. 아 이렇구나. 그게 일론 머스크가 열정이요. 돈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더라고요. 전기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든다. 뭐 인류가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화성으로 이주한다. 네. 뭐 인류의 뇌를 업그레이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뭐 하루 18시간 일하기도 하고 주말도 없이 강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십자군 전쟁에 나선 군인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군인들이 워라밸이나 임금을 생각하는 게 사명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땐 종교적 사명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노동자 권리, 인권, 최소한의 안전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선 십자군이다 생각하면 네. 일론 머스크와 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그 사명이 바람직한 것인가? 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의 뭐 일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내는 능력은 정말 감탄할 만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상은 제대로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네, 돈은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줘요. 네. 아, 네. 네. 팔컨 9 그 쏴서 성공하는 거 네. 실패하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 성공할 때 그 직원들이 정말 희열에 막 휩싸이는 표정을 보니까 네. 야 이거 할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네. 참 여러 가지 시대에 하여튼 해석하기 어려운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가 네.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시죠.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이 책에서는 배울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지역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한때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울릉도덕도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9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에서 24도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0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을 챙기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는 최대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기온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14.9도, 습도 8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코미디언 구봉서 배삼룡 콤비가 유행시킨 김수한무,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수한무, 삼척갑자 동방삭을 시작으로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게 끝나던 무려 72자의 이름. 아마 그래서일까요? 한동안은 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김수한무란 이름은 없으며 이런 자가 넘는 긴 이름은 기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소 김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렇게 22글자의 이름이 가장 길다는 게시물이 있던데요. 집에서는 어떻게 불릴지 모르지만 역시 주민등록상 이름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될 수 있는 이름은 18글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공식 기록상 가장 긴 이름은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로 17글자였습니다. 다만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신분증 표기기준 통일안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9글자까지 신분증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한글날을 맞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8글자에 달하는 긴 이름도 국가 전산망에 등록이 가능한 시대에 이름 한 글자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 한글 자음 미음에 모음 의를 사용한 설미 씨들입니다. 지난 2018년 대학생이던 김설미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설미 씨들은 여전히 아이핀,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실명 인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완성형 한글 입력 방식을 쓰는 시스템에선 글자 미가 특수문자로 표시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통신사 변경은 물론이고 주택 임대차 신고 등도 쉽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8글자의 긴 이름도 주민등록이 가능한 시대, 사회 제도와 관습이 아닌 단순히 전산 시스템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국 개명을 선택한 김설미 씨의 길을 다른 설미 씨들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오늘의 발견이 이어서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김종근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의 삼척갑자 동방삭 아주 쭉 해서 시작하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바둑이는 돌돌이까지 얘기해 주시면서요. 학교 다닐 때 이 긴 이름을 친구들과 외우며 장난도 치고 즐거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다 외운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긴 이름이 실제로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기록돼 있던 이름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3796님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데 사회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개명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네요. 설미 씨 이름도 예쁜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름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정하고 있는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 하다못해 입력 시스템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또 이 설미 씨를요 송금할 때 이름을 집어넣으면요 설 물음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 다음에 뒷 글자가 안 나온대요. 위자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 이름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은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 행정 시스템은 바꿨다고 하거든요. 금융 전산망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뭐 민원을 들어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글날을 맞아서 이렇게 글자 하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용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서울 신림역 인근 건물에서 가스가 유출이 돼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외부에서 헬륨가스가 유입이 됐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38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내부에서 헬륨가스가 유입이 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의 내부 환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시 58분부터 20여 분 동안은 현장을 수습하느라 지하철이 그 지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3시 26분쯤에 게시물을 통해서 2호선 신림역 무정차 통과는 배기 완료 및 이후 이상 없음을 확인 후에 정상 운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방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이제 누출 원인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네. 내부에 차량 28대와 1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내부 환기와 현장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서 네. 지금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재난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증가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부상자 숫자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 진앙이 문화의 수도로 꼽히는 헤라트에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헤라트란 도시에는 1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여기가 진앙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규모 4.3에서 6.3 사이에 여진이 뒤따라 벌어지고 있고 사망자 숫자와 부상자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복구를 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서 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에서 주민들이 건물잔을 헤치면서 구조 작업을 할 때 맨손을 파헤치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굴착기가 없어서 삽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구조장비나 식량 지원 등의 국제사회 원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국하고 파키스탄을 비롯한 극소수의 나라들만 네.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호단체들도 있는데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특히나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겨울로 아프가니스탄이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식량, 의료, 교육 서비스 전체가 접근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헤라트주에서만 12개 마을에서 주택이 600여 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내전과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흙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집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이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우리 미군이 철수할 때 장면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전 세계인들이 들어갔다가 다 한꺼번에 나오고 거기 또 탈출하는 인원들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게 되니까 비행기 막 그 뭐랄까 박히는 데 들어갔다가 막 추락해서 숨지고 그 혼란상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구조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다 이런 소식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이 잦은 곳인 거죠? 네.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평소에도 지진이 잦은 지역인데요.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이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팍티카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원조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강진 피해가 덮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 세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취약한 상황이고 진흙집에서 사람들이 거주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되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실 세계 어떤 구호 기구들이 탈레반을 지원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렇죠. 예, 또 과연 지원을 해도 그 도움의 손길이 다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소극적일 것 같은데 탈레반이 좀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좀 호소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곳이라서.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쳐서 행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어제 있었는데 네. 운전자가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해요. 어제 오후 1시 23분에 전기차 이 택시가 폭스바겐 승용차와 부딪힌 뒤에 횡단보도로 직진해서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예. 50대 여성 보행자가 현장에 사망했고요. 40대와 60대 남성 보행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한 상황이고 운전하신 분, 승객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3명은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해서 택시기사가 직진을 했고 신호에 맞춰서 이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신호에 맞춰 들어오던 승용차를 택시가 들이받은 겁니다. 거기가 1차 사고고요. 네. 속도를 못 줄였어요. 택시가 거기서. 그래서 초록불을 건너던 보행자를 돌진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주행 속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시속 180km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보행자 중에서 택시에 부딪히면서 날아가서 사고 지점에서 그 근처에 있었던 시내버스에 부딪혔고요. 시내버스는 앞유리가 모두 다 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발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같이 타고 있는 승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승객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속도가 막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남자분의 운전하시는 분의 발이 악셀레이터에 올라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같이 타고 있던 승객의 말로는. 네. 그래서 이거 급발진이구나. 승객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본인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양쪽에 그 기둥 있잖아요. 잡고 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수십 초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번의 충격이 있었고 차가 전복돼서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건데 신호를 무시하고요. 승객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택시기사가 승객이 타고 있는 차를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서 시속 188km까지 가속을 했다? 몸 상태가 나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아직까지 말이죠? 그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건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이 승객의 얘기를 보면 이게 그 위치 엑셀 쪽에 발이 위치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실수로 시속 188km로 가속하게 페달을 밟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의 주장에 따라서 급발진이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구에서도 전기차 택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에서 벌어진 일의 경우에는요. 지난 15일 오전 12시 41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손님을 태운 전기차가 이 수성시장 내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오던 차량과 SUV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보면 네. 이게 시속 50km로 정상 주행을 하다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시기사는 모두 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급발진 사고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80km는 대구 네. 상황이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대구에서 아까 이제 시속 188km로 달렸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번에는 속도는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진 않았고 예.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네. 이제 부딪혔으면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보행자를 부딪혔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어서 요즘 뭐 휴대폰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게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기록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 네. 요즘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 겁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쓰니까요. 전기차를 예전보다 많이 타시잖아요. 예전보다는 뭐 많이 타시니까 타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국토부에 접수된 것만 봐도 31건이고요.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중에 전기차 비율이 2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KBS에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네. A 모델을 6건을 포함해서 현대가 42%, 기아가 23%, 그리고 르노가 16%로 아무래도 국내 차가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사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자동차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아까 휴대전화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도 오작동을 하거든요. 전자제어가 이상이 되면 아예 키패드가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전기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도요타와 테슬라와 같은 회사에서 급발진이 문제가 돼서 작동을 강제로 멈추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명 킬 프로그램을 최근에야 도입을 했는데 현대기아차도 다른 나라 완성차 업체에서는 도입했어요. 이미. 예, 현대차와 기아차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운행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국내 차들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증시에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일정하게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그 프로그램 매매로 계속 매도를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해결 방법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컴퓨터 전원을 그냥 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인 이런 전자기기들 같은 뭐 사실은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상정해서 제조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외국 업체들은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소비자들한테 다 입증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아닌 모르겠어요. 네. 작년 9월에 유럽의 집행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가 그걸 만약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새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서울시에서는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 주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글 달고나 게임, 한글로 웃는 얼굴 표현하기, 우리말 퀴즈 같은 체험 행사가 벌어졌고요.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대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예술문화원에서 한글날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14회 광화문 광장 휘호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차 참가한 작품 350점을 심사해서 2차 본선에 참여할 작가를 250명을 선발했고요. 근데 그중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3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2시간 동안 한글에 대한 내용을 휘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심사위원회들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여러 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 작품들은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외국인들도 우리 한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뭐 이렇게 우리 한글이 쓰여져 있는 옷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원래 사투리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주한미군의 사투리 경연대회도 하고 뭐 연설대회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모 프로그램에 나가는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말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멕시코에 사시는데요. 한국의 K-팝을 좋아하셔서 그냥 한글을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다가 한국에 와서 1년 공부했는데 저랑 프리토킹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는 영어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12년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제가 그분한테 되물어봤었는데요. 그것처럼 이 K-팝 같은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라고 하는 한글의 가사가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드라마를 보려고 하니까 물론 자막도 되겠지만 그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최근에 보니까 지난해 언어학습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가 한국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의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2027년까지요. 350개로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문법대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사실 뭐
하기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회화 위주의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글의 좋은 점은 배우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빠른 시간 안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는 그 나라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네. 되니까 그것까지 완벽하게는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디지털 시대에 한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인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 외국어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또 줄임말을 쓰는데 오늘 애기 엄마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TV 자막에 눈 광 이렇게 나온 거야. 맑은 눈의 광인. 그 줄임말인데 네. 남편분이 TV 자막을 보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대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음식 메뉴 중에 그런 거 많죠. 프레시 그린티 그냥 녹차라고 하면 되는데 프레시 그린티, 마롱브레드 그냥 밤빵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매진도 매진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다 솔드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처럼 무인으로 주문하는 기계가 서툰 경우도 있지만 거기 쓰고 있는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못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뉴가 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간판도요. 우리나라 뭐 이 글로 된 거보다는 외국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뭐 로마 말도 있고 프랑스어, 이태리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만 해도 그 막 여러 국적의 나라의 언어를 합쳐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은 다르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우리 글자를 많이 쓰면 언중들이 사랑해야 글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글 사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 같으면은 입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말이 제일 쉽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글로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은 기사 쓰는 기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어요. 네. 우리나라가 목표했던 대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서 브레이킹, 아티스틱 스위밍 대표팀을 포함해서 한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브레이킹 댄스가 됐어요. 네, 전설적인 봤어요. 비보인 김홍열 씨가 귀국 기소로 나섰는데 네. 이분 은메달 따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을 좋아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전설적인 비보이인데 네. 곧 40이세요 이분이. 그래요? 20대 선수들과 함께 기량을 겨뤄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분이 기수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 선수단 대부분은 본진에 앞서서 한국으로 이미 돌아왔거나 국제대회가 열리는 세계 각지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딱 목표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6개를 땄는데 우리나라의 남녀 최우수 선수는요. 수영에서 3관왕을 이룬 김우민 선수 그리고 임시현 선수, 양궁이죠. 한국 최대 임시현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번에 김우민 선수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남자 경 800m에서 금메달 땄고요.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밝힌 이후에도 수영 자유형 800m 결승에서 우승했고요. 또 400m 결승에서도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근데 뭐 폐막하기 바로 직전에 축구, 야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 그 채널 들리면서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3개를 켜놓고 보고 저 안세영 선수하고 축구 경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전 정말 힘들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마무리를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재활을 거의 5주 가까이 해야 된다면서 그 상태로. 그러니까요. 저는 금메달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 근데 그런 선수들의 투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종합순위 뭐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선수들 최선을 다한 모습들 이렇게 투혼을 불살랐던 선수들에 대해서 진짜 뜨거운 박수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보복에 나섰는데요. 양측의 사망자가 벌써 1,100명을 넘어섰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마스가 아니 무슨 미사일을 이렇게 수천 발씩 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것도 처음이고 네. 이례적으로 아예 지상군을 보낸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장벽을 뚫고 그냥 들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8일 현재 700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졌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이렇게 많이 숨진 적이 최근에 있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한 자릿수였잖아요. 이 정도의 피해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났었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여기에 더해서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인이 적어도 15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도 물론 피해가 지금 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이 보복 공습을 했기 때문인데요. 가자 지구에서 최소 413명이 사망을 지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7일 새벽 이후에 지금 양쪽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100여 명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이 사흘째를 맞았죠. 오늘도 이제 산발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그 교전이 이어졌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당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갔던 하마스 대원들은 하마스 대원들이 다 잡혔다고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왔는지 그렇죠. 모르니까. 숨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뭐 저녁 때까지는 그래도 산발적으로 교전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단 확보를 했다. 교전이 벌어지는 곳은 일단 아무데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스라엘 쪽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달을 좀 살펴보면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마스 포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2,000발에서 많게는 5,000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만 2,200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 방향으로 날아갔고요. 근데 이제 이날이 이스라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교 안식일인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연휴였거든요. 가족 단위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하마스 대원 그리고 하마스와 연합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 300여 명이 패러글라이더와 오토바이, 모터보트, 픽업 트럭 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마을 20여 곳과 군기지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고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관련 시설 40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공격이 1973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유대교 명절에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욤키푸르,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이후 5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공격으로 지금 기록이 됐는데요. 이번 공격이 그 욤키푸르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에 또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거의 같은 시점에 지금 공격이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교민들, 주재원들 지금 570여 명이 있고 관광객이 36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접수되거나 파악되진 않았다라고 외교부가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일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전에 피에로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아랍어 약칭을 이제 합해서 하마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987년에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 1차 인티파다 당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온건한 노선 좀 평화적인 그런 입장을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데 이제 이걸 싫어합니다. 하마스는 테러 같은 무장 투쟁을 더 중시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도 감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가자지구에서는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력을 확보해서 지금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 단체 이렇게 지금 설명이 붙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국제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주요 서방 국가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다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충돌을 하고 있죠. 중동의 화약고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에 가까운 곳이고요. 이 면적이 우리 세종시랑 비슷하다고 해요. 36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만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갔는데요. 2005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군하고 유대인들을 철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니까 2007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분리 장벽도 세웠고요.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딱 검문소 2곳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적다면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이란 별명이 있고요. 실업난, 경제난, 생필품 공급 부족 같은 굉장한 경제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하마스가 이 가자지구에서 많이 이스라엘 영토 쪽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가했죠. 그런데 전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는 대부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중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서방 세계에서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뭐 정치 단체 성격도 갖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조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물론 뭐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거는 환영할 수 없는 민간인을 부분이지만 더구나 공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왜 이 시점을 선택했느냐? 그렇죠. 왜 또 이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느냐? 네, 일단 궁금해요. 하마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16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서안지구 공습, 알-아크사 모스크 모독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1년 전에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극우 연정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극우 연정을 이끌다 보니까 정착촌을 더 확대한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안 그래도 하마스랑 갈등이 높아지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가 좀 혼란한 틈을 이번에 하마스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법제도 개편안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의 권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축소하려는 게 네타냐후 정부의 의도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반으로 갈리면서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군을 포함한 고위직도 반대를 하면서 예비군 수만 명이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치 혼란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안보에 좀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하마스가 그 점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동이 뭐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화해하는 분위기. 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더 고립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도를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죠. 그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하고 아브라함 협약이란 걸 맺어서 관계를 정상화했고요. 네. 최근에 추진하고 있던 게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랑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걸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수교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란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지난달에 외교 사절단을 서안지구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 수반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안지구는 이렇게 자치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문제를 지금 서안지구에 가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자기 이 가자지구에서도 정치력을
공격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무력 행동에 나선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국이 이스라엘과 수교할 때 팔레스타인이 좀 고립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제 아랍의 큰형님인 사우디까지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존재가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교를 깨기 위해 막기 위해 나섰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수교하게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친미 진영을 중동에서 복원해 보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태로 사상자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세 글자를 뺐어요. 네. 시아파 무장정파. 네, 시아파 아니고 수니파입니다. 하마스는. 하마스는 수니파예요. 네, 이란이 시아파인데 이 수니파를 지금 지원을 해온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란이 지원을 받아왔잖아요. 시아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란이 왜 그러면은 하마스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팔레스타인도 미국과 적대 세력이고 네. 이스라엘과 적대 세력이고 이란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있다.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시아파지만 같은 정파지만 지금 하마스는 수니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무장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다른 이제 수니파의 이슬람 국가들하고 서로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아파인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 준다. 이스라엘하고 또 적대적이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적이니까 그 적의 적 아닙니까? 그럼 적의 적은 우리 편이 될 수 있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 조금 좀 데탕트 분위기처럼 좀 뭐랄까요 화해할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일로 이거 쉽지 않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난 몇 달 동안 레바논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걸 하마스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루트로 이번에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 네. 공격하는 방법도 혁명 수비대가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컸죠.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했고 이게 이란의 승인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으니까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네.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우려가 커지죠. 다만 미국 정부는 그걸 우려하면서 이란의 직접적인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마스와 이란은 오랜 관계가 있다. 이런 설명을 붙였기 때문에 이란과 하마스의 밀착을 고려하면 뭔가 지원이 오갔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그런 증거는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약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은 우리는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단독 행동이었다라면서 배후설을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원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할 만한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기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건 진짜 중동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하마스 쪽에서 계속 네. 미사일 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아이언돔에 다 막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방어망이 다 뚫린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적어도 방공망 시스템이 아이언돔입니다. 이미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는 아이언돔으로 로켓을 90% 이상 격추시킬 수 있다. 실제 성공률은 95%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켓포 수천 발 공격에 다 뚫려버렸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쏘는 방식으로 아이언돔을 좀 무력화시켰어요. 하마스가. 근데 여기 아이언돔의 취약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언돔 장비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20발씩만 탑재가 돼 있대요. 그동안 많이 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20발을 다 쏘면 새롭게 미사일을 또 다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 취약점을 굉장히 철저히 연구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언돔이 과거에 대규모로 공격이 왔을 때도 막았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아이언돔의 레이더로 감지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무기를 동원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신형 무기 작은 드론을 또 동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구형 무기가 총동원이 돼서 막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언돔 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주변에 2021년에 수억 달러를 들여서 지하 방어벽, 감시 센서를 갖춘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들이 불도저로 철조망을 허물면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모사드도 지금 뭐 정보를 제대로 수집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어떻게 신베트와 모사드,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이죠. 국내외 첩보를 담당하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미국의 중앙정보국입니다. CIA도 지금 이걸 그럼 알아채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하마스가 좀 교란 작전을 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데 집중하면서 가자 지구에서는 반발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테러 행동을 하지 않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긴장을 좀 늦췄다라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인질들 많이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거 그냥 계속 전쟁 상태로 하마스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미 인질을 이스라엘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질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질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인질에 지금 민간인도 있어요. 연령대나 국적, 지금 이스라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국적의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마스는 인질들을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인과 맞바꾸는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극우 내각은 강경하게 대응하자, 인질 문제를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인명피해가 커지면 외교 문제로도 이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군의 활동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상군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분산시켰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쪽에서 지금 인질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어디까지 지금